자, 잘 보이시나요? 그렇게.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한번 주식에 대해서 자본주의의 채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주식에 요즘 열공을 하고 있죠. 자, 이제부터 그 주식의 좀 약간 민낯을 제가 좀 약간 조금씩 벗기면서 이제 갈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직접 본인이, 본인이 장사를 해보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다못해 장사를 한 사람들은 그 스킬을,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회사를 분석을 하잖아요. 눈에 한눈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뭐 어려운 책 같은 거, 이렇게 주식에 관한 책을 보고, 수학적이고 무슨 이렇게 좀 이게 경영 지수, 뭐 경제 지수 같은 걸 이렇게 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지수를 같은 걸 먼저 보고 이게 하면 안 보여요. 전반적으로 이게 제가 주식을 이게 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게 가르치면 최고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분들이 자기가 직접 사업장을 운영해 본 사람들이 아마 쉽게 습득이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주식이 저 회사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 그리고 저기 그 일부분을 갖다가 내가 소유를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제 본인이 한 가게가 구멍가게일 수도 있고 아주 큰 무슨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유가 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은 대부분이 좀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된 회사죠. 공정이 됐고.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먼저 그 회사를 먼저 아는 거는 그 한 나무와를 갖다가 이게 분석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회사 종목 하나를 갖다가 분석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업을 분석하는 거는 마치 그 숲 전체의 생태계를 분석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과수원 같다고 하는데, 과수원은 나의 포트폴리오로 이제 비교하면 돼요. 과수원은 내 포트폴리오예요. 내가 어떤 회사에다가 이렇게 분산해서 어떤 회사, 아니면 뭐 한두 회사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투자 스타일이 그게 맞고, 만약 처음에 공부하는 분들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식을 투자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나중에 노후를 대비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닌데요, 저는 슈퍼개미에 대해서 한 1,000억 원 이상 자산을 이루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1억 원 투자해가지고, 1억 원 종잣돈 투자해가지고 한 1,000억 원대 아니면 500억 몇백억대 자산가가 되고 싶은데,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이제 목표를 가지신 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 강의를 듣고 제 방법을 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성과 목표로 해서 해야 하나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물가 방어 정도는 할 정도는 돼야 돼요. 물가 방어가 뭐냐면, 지금 각 국가에서마다 1년 연 물가 상승률을 다 공개를 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폭등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물가가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밥 먹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 그 정도야. 밥을 먹고 있는데 계산을 하려고 딱 하니까 물가가 올랐어요. 더 내주세요. 그 식당에서 그러면 미쳐 안 미쳐? 미치죠. 그럼 폭등이 일어나겠죠. 옛날 2차 대전 때가 그랬어요. 독일의 2차 대전 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자, 왜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목표가, 옛날 워린 버핏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이게 노동이나 근로 이렇게 아니면 상속 받은 돈일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돈을 최소한 방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목적이 방어 목적이에요. 공격적으로 벌어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뭘로부터 방어를 하냐? 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가 금고에다 쌓아가지고 한 10억, 1억 원 정도를 그냥 금고에다 놔놨어요. 자, 그게 한 10년, 20년, 30년 지났어요. 그 1억 원으로 가치가 지금의 1억 원의 가치에 만큼 할까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대략적으로 우리 현대 화폐의 역사만 봐도 압니다. 자, 지금의 1억 원의 가치와 우리나라의 30년 전의 1억 원의 가치가 어떨까요? 지금이 2020년이죠? 2020년 이전에 1억 원의 가치가, 지금 20년이니까 1990년도군요. 이제 88 올림픽이 막 끝나고 이제 90년대. 그때는 이제 한참 좀 약간 호황기였죠. 자, 그때 1억 원 가치는, 이거 어마어마한 가치였어요. 91년도면 제가 9학번이거든요. 9학번이니까, 중학생 때네요. 90년, 지금 30년 전 91년도면 제가 중학생 맞나? 9학번이니까 4년 전이니까 이게 중3인가 중2인가요? 중2구나. 맞나요? 하여튼 중2 때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에서 이게 1억 원이라는 가치가,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이게, 뭘로 보여야 하나? 중2 때 보면, 그때, 저희 사촌 형님이 그때, 사촌 형님이 공무원으로 막, 그 당시에 내 중2 때쯤 됐겠구나. 그때 공무원으로 막 입사를 했어요. 근데 공무원으로 막 입사를 했는데, 군산시 시청인가? 하여튼 군산시 시청에 저희 형님이 그때, 사촌 형님이 공무원으로 입사했어요. 그 당시에 첫 월급이 10만원이 안 됐을 거예요. 10만원이 안 됐어요. 몇만 원밖에 안 됐어요. 5만원 넘었고 7만원, 8만원이니까 내 기억으로 7만원, 8만원이라 그래가지고 재현이 형이었는데 이름 바뀌어. 그 형님이 이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고 이제 막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좀 약간 하소연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한 달에 7만원, 8만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먹고. 지금은 공무원이 지금 거의 요즘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어떤 꿈의 직장이죠. 철밥통이고 안정적이고 안 잘리니까. 그 당시에 제가 30년 전에 91년도에 제가 중2였는데 저희 사촌 형이 공무원을 입사를 했는데 첫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됐어요. 7만 원인가 8만 원밖에 안 됐던 걸 기억나요. 첫 월급이요. 그 정도의 1억 원의 가치가 30년 전에 1억 원의 가치와 지금의 1억 원의 가치가 이제 대략 감이 잡히시죠. 그럼 여기 한 30년 앞으로 한번 더 내려가 볼까요? 자, 2021년입니다. 자, 그럼 30년 더 앞으로 가면 60년 전이죠. 60년 전이면 60년도네. 1961년이군요. 자, 1961년이면 1억 원의 가치가, 이만하면 그런데, 1억 원, 그 당시에 1961년도에 1억 원이라는 숫자는 뉴스에서 나오는 국가 예산 금액도 몇천만 원 1억 원이 안 나오던데요. 어디 예산이 얼마에 잡혔다고 몇천만 원, 몇백만 원 국가 예산이 이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였어요. 1960년 전에는. 자, 그때 1억 원의 가치가 이렇게 돼요. 자, 감이 잡히시나요? 1억 원의 가치가? 저는 1961년대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10년만 더 앞으로 가시죠. 70년. 100년도 아닙니다. 딱 70년 앞으로만 가시죠. 자, 여러분, 왜 70년 앞으로 가면, 앞으로는 저희 이제 사람들 수명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20살이고, 이제, 대학을, 군대 갔다고 대학을 막 졸업하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요즘은 군대가 짧아져가지고, 한 20대 중반이면 사회인으로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 같은 이제 23살, 4살이면 이제 사회에 이제 던져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애를 낳고 뭐 차를 사고 이제 이런 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나 혹시 여러분 중에 사회 천연병이면 20대 중반일 겁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군대까지 갔다 온 남자를 기준으로는 20대 중반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노인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거의 70이 이제 약간 사회적으로는 이게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인데
사회 통념적으로는 현재는 70살이 넘어야 그래도 노인으로 이제 노인으로 이제 대접을 해줘요. 현대사회는. 옛날에는 한 30만 넘어도 노인으로 대접해준 때가 있었어요. 아주 몇백 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 때만 해도 한 30대 중반만 돼도 이게 저기 어르신이라고 노인으로 쳐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30대 중반 노인이라 하면 나 노인이야 하면 그냥 싸대기를 받죠. 팔팔한 젊은 놈이 그냥 어디 노인이라고 그냥. 자, 이게 시대적으로 틀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사회 초년병인 한 저기 20대 이제 중반에 이제 막 사회에 취직한 초년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노인이라는 거 말 그대로 노동으로 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저기 그 사람을 이제 노인으로 이제 분류를 해요. 이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그런 나이대를 이제 노인으로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생체 나이가 계속 젊어지잖아요. 그럼 현재 지금 20대나 10대 분들 기준으로 보면 10대나 20분들 현재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이분들이 나중에 늙으면 노인이라는 저기 아마 노인이라 하려면 100살은 돼야 100살은 넘어야 이제 노인이라는 이제 그 시대가 와요. 이제 불과 한 저기 100 몇십 년 전만 해도 나이 40만 넘으면 다 노인으로 이렇게 다 인정을 해줬어. 사회 통념적으로. 근데 지금 40 넘은 노인으로, 전 46인데 제가 노인인가요? 아니잖아요. 현대 사회는 최소 70은 넘어야 요즘은 이제 노인으로 이제 봐줘요. 60대도 노인으로 잘 안 봐줘. 이제 이게 노인에서 약간 저기 장년층, 중장년층에서 약간 노인으로 넘어갈 거면 과도기적인 거로 보지, 노인으로 딱 하면 그래도 70은 넘어야 노인으로 이제 저기 쳐줘요. 옛날에 70을 넘으면 거의 신의 존재였어요. 거의 산신령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70 안 넘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게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뭐 이게 약도 좋아지고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이게 좋은 환경에서 이게 살기 때문에 이게 수명이 이게 늘어나요. 이제 영적 지수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제 왜 제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숨을 제가 좀 기준을 좀 젊은 분들한테 일단 기준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이끌어가는 저기 여건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힘을 좀 제가 이게 좀 줘야겠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20대 분들이 지금 이제 막 사회에 이제 들어가는 분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순환의 사회를 진입하는 초년병이나 노동시장이 굉장히 각박한 시대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피부로 이제 뼛속같이 피부로 이제 다 느끼는 게 올 거예요. 벌써 느끼고 있다고요. 예, 아직은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산업이 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발달하면 어떻게 이 취업 시장이나 노동 시장이나 여러분들이 삶의 패러다임에 어마어마한 저기 영향을 끼치거든요. 물론 주식을 공부하는데도 이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 그냥 생활 자체에 영향을 크게 끼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금융인 이게 주식이나 부동산을 모르면 안 돼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권유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일단 대부분이 우리나라 젊은 분들 다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데 부동산을 사라고 제가 좀 약간 하기가 그래요. 차라리 부동산 값이 좀 합리적이면 최고 이게 물가 상승률에 대한 물가 방어를 하기가 제일 좋은 게 실물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주식은 이 말하면 그런데 주식은 말 그대로 회사에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회사는 때가 되면 회사가 도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회사는 도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100년 이상 건전하게 있을 것 같은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도산을 하는 경우도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다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요. 빵원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방어하는 데서 주식은 굉장히 위험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식을 왜 강의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고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세계를 갖다가 경영하는 데 있어서 세계를 경영하는 지도자에서 기본이 백성들, 국민들을 안전하게 이게 배불리게 먹여 살리는 게 먼저 첫 번째 일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백성들이 굶어 다 뒤지게 생겼는데 지도자도 뭐고 자질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이에요. 무조건적인 영순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지도자로서 이거는 영순이에요. 그냥 1순위도 아니고 영순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이 지금 국가가 저기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국가는 뭐 거시기하고 뭐시기한데 국민들은 다 지금 굶어가지고 다 말라 비틀 뒤지게 생겼어. 북한이 그렇다고요? 예, 그렇죠. 이제 북한이 왜 그런지 나중에 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위대한 조국 위대한 뭔데 국민들 다 굶어가지고 하고 막 모든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애기들이 그냥 다 잡아먹어. 애기들 잡아자. 근데 정치인이나 이게 지도자들은 우리의 위대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조국 이게 근데 국민들 다 굶어 죽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통제사회가 되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순위는 지도자로서 영순위가 국민들, 백성들을 일단 배불리게 먹여 살리는 게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지도자로 가려면, 네, 경제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본주의 생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본주의 기본 생리는 뭐냐? 자본주의 꽃은 뭐예요? 네, 증권,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하고 부동산은 있는데, 요거는 약간 보수적이고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 이게 알다가도 모르고 이거를 못 잡으면 이거 굉장히 저거예요. 주식을 제대로 마스터 하잖아요. 채권과 부동산은 자동으로 따라가요. 왜냐? 회사를 분석하면 회사의 자산은 분명히 사무실이나 건물, 상가, 공장, 땅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자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내가 직접 부동산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건지 그걸 알게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 채권. 회사는 기본적으로 채권, 레버리지를 쓰죠. 지렛대 원리죠. 부채를 씀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회사입니다. 네, 주식회사입니다. 부채를 많이 지는 회사가 능력 있는 회사네. 예, 부채도 능력이 있어야 질 수가 있어요. 근데 부채도 그걸 또 안정성을 갖춰야죠. 나중에 부채 강의 따로 할 건데 부채의 그늘 뒤에서 자본 잠식이 된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겁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겁나게 많아요. 이제 이게 언제 터지냐? 공황이나 초불황 상태로 내려가다 공황 상태가 되면 그때 터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이게 하루 아침에 그 회사가 부실된 게 아니라 계속 축적이 되다가 회사가 그걸 감추다가 나중에 이제 공황 상태가 오니까 그 뇌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그 뇌관이 이렇게 부심이 이게 쭉 가고 뇌관이 터질 시한폭탄과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통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주식을 공부하면서 주식을 먼저 여러분들 좀 관점에서 70년을 왜 제가 18분이구나. 이게 70년, 이게 제가 중간 중에 끊으면 이게 파트가 적으니까 왜 내 70년을 저거 하냐면 여러분들이 70년 후에가 노인이 돼요. 현대 10대, 20대, 현대 젊은 학생들이나 이게 대학생들 할게요.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중고등학생, 10대, 20대, 사회초년병들, 10대, 20대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70년 후가 넘어야 사회적으로 노인이라는 어떻게 타이틀을 좀 받아요. 여러분 세대 때는 한 100살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90살 정도는 넘어야 그래도 이제 노인이구나 하고 사회적으로 통념을 받아져요.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하냐면 사회적으로 노인에 속하냐 안 속하냐에 따라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큰 얘기예요.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우리나라 선진국들 그렇죠.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로 평생 살다가
나이가 노숙자들의 저기 꿈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노인이 빨리 되는 게 꿈이래. 노숙자들 왜 그러냐면 노숙자가 되면 사회적인 복지가 굉장히 많이 이게 해줘요. 왜냐면 노인은 이제 사회적 약자로 이제 이거 분류를 하고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를 저기 무료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좀 그 거의 초입 단계에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예전에는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노숙자들이 겁나게 깔렸었어요. 어디 지하철역이나. 요즘 노숙자분들이 없어요. 특히 이게 할아버지 노숙자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 그분들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 줄 알아요? 네, 국가로부터 네, 눈치채 복지 혜택을 많이 줬기 때문에 노숙자 생활을 안 해도 돼. 국가가 다 해주기 때문에. 이게 이미 일본이 먼저 다 일어나. 일본이 그걸 옛날 일본 노숙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옛날 일본도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래가지고 이게 노숙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노숙자들이 우리나라는 IMF 때 터져가지고 노숙자들이 많이 생겼죠. 우리나라는 IMF 이전에 노숙자가 거의 없었어요. IMF가 터지면서 노숙자가 생기고 IMF가 터지고 사람들이 체념을 하고 그 생활에 이게 물들어가잖아요. 몸에 습이 박혀요, 습관이. 그러면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와도 그걸 거절을 해. 그냥 그 생활을 해버려요. 그래서 인생을 그때 IMF 때 많이 망치고 노숙자로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대공황 상태가 오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게 사람들의 삶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바뀌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기 대공황에 지금 그 늪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는 시기예요. 지금 요즘 분들 제가 좀 경각심을 좀 이렇게 한 제가 이 말을 좀 해드릴 것 같아서 요즘 이게 슈퍼개미들이 이게 지금 최고의 호황의 진입기라고 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이 굉장히 불황인 건 다 아시죠? 누가 봐도 장사가 다 안 되잖아. 불황이잖아. 불황에서 다 안 좋으면 이제 호황과 불황 있죠. 불황에서 더 안 좋으면 이제 공황 상태로 들어가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황이에요. 공황장애할 때 어떻게 할지 몰라. 이게 공황 상태예요. 경제가 완전 공황 상태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가 거의 공황 상태에 지금 불황에서 공황 상태로 지금 진입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못 알아채요. 왜냐면 그걸 갖다 돈에 대한 가치에다 그거를 갖다가 빗대서 과거고 비유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죠. 왜 설명하는데 1억 원의 현재 가치와 30년 전의 가치와 60년 전의 가치와 그리고 70년 전의 가치가 이게 틀려요. 그러면 그 가치에 비례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현재의 이게 10,000원의 돈과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에 10,000원의 돈을 똑같이 동격화해서 더 돈을 많이 벌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0년 후를 갖다가 10대 20대 70년 후가 되게 노후예요. 그럼 노후를 갖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지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해요. 그 상황에는 불황과 호황을 계속 반복을 하고 초호황과 대공황이 또 이렇게 한 번씩 올 거예요. 보통 대공황이 100년 주기, 300년 주기 이게 있어요. 이게 공황 주기가.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려면 역사를 먼저 공부해야 돼요. 경제의 역사. 더 나아가면 선사시대 때부터 이걸 파헤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보여요. 근데 차트만 보고 올라갈란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뭐 주식 시장에서 보면 다들 이거 지금 초호황기고 모두 슈퍼개미들이 이게 슈퍼 파워 뭐 호황이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화폐 정책과 통화량 정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진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뭐 정부를 달러를 하면 뭐 기축통화를 하면 중앙은행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통화량 정책을 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제3차 대전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우리가 보통 G20, G7, G2 뭐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조율을 해요. 통화량 이런 걸. 그러면 이게 어느 잘못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이 옛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왜 이런지 알아요? 네, 공황 때문에 그래요. 다 그건 알죠. 그때 대공황이 와서 1차 대전을 했다. 대공황이 뭐냐?
물건을 많이 팔았는데 안 팔려. 차곡 재고가 겁나 싸. 그러면 내 회사들은 어떻게 해? 도산을 하겠죠. 도산을 하면 거기에 있던 공장에서 일하던 저기 그 직원들 어떻게 하냐? 실직자가 되겠죠. 자, 실직자가 되면 야, 이제 저기 돈을 못 벌겠죠.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거지가 되거나 이제 강도질을 하거나 이제 사이가 개판이 되겠죠. 실직자들을 하면. 내가 저기 빵을 먹었는데 빵 살 돈이 없어.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장발장처럼 빵가게를 이렇게 저기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 조카가 지금 굶어 죽기 일부 죽지는데 내 장발장이 이게 땅 빵가를 가지고 내 조카한테 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공황이에요. 옛날 장발장이 살던 시대도 그때도 공황이었어요. 장발장이 무슨 소리야? 소설이야. 실존 인물이에요. 그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이게 실존 인물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시대에. 그 장발장 그 딸이 있잖아요. 저거 입양한 딸 있잖아요. 코젠트가 있잖아요. 얘가 나중에 혁명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혁명가의 내조를 뒤에서 해요, 얘가. 그래서 역사에는 남지 않지만 이게 이제 소설로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인물들이에요, 다 실존 인물. 허위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고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 이제 요 장발장에 대한 얘기는 내가 따로 한번 나중에 다루겠는데, 그때도 장발장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빵을 훔치잖아요. 왜? 장발장이 돈이 없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어떡해요? 먹고는 살아야지. 내 조카는 지금 굶어 죽어가지고 근데 그 빵 조각을 넣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빵가게를 가가지고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공황이 이런 현상이 이러면 장발장 같은 사람들이 겁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사회적으로 이제 폭동이 다 일어나겠죠. 그럼 사회적 폭동이 일어나면 그게 나중에 전쟁으로 이제 발발을 해요. 원래 저기 이런 말 있잖아요. 국가 간에는 안의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전쟁으로 많이 표출이 돼요. 경제와 전쟁은 따로따로 안 나요. 1차 세계대전은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전쟁입니다. 식민지가 없는 나라들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왜? 식민지가 있는 나라들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재고량을, 자기 재고를 갖다 밀어낼 수가 있어요, 식민지가. 근데 식민지가 없던 나라들이 몇 개 나라가 있어요. 네,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독일. 예전에 식민지가 있었는데 다 뺏기죠. 거의 없죠, 식민지가. 그리고 2차 대전 때 식민지가 거의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요? 일본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조선이 있지 않냐고. 조선은 실질적으로 식민지로 보면 안 되고 한일 합방의 합방국가로 봐야 돼요. 이게 좀 개념이 틀려요. 식민지와 합방국가는 엄연히 틀려요. 합방국가는 한 나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식민지는 말 그대로 저기 총독을 보내서 이게 수탈하는, 이게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하고, 나라가 한 나라가 돼요. 이게 좀 약간, 이게 합방국가와 이게 식민지 국가에 대해서 한번 이게 제대로 하는데, 근데 합방국가가 탄압을 더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게 강제성을 더 많이 이게 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하여튼 그래요. 자, 이게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서, 왜 여러분들에게 70년대, 여러분 나이가 20대 전후, 20대 초중반이면 여러분들 100살 정도가 거의 90이 넘을 때인데가 노인이 이제 90에서 100살 정도 노인으로 그된 여러분 때는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대접받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뭐 한다? 노동을 해야 돼요, 스스로. 그럼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노동을 하고 그 노동 소득을 여러분들이 노인이 됐을 때 여러분들 이제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근로소득이나 아니면 그 이제 다른 가치성인 이게 소득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와야 저거지. 안 그러면 비참한 노후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70년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플랜을 짜야 돼요. 내가 그때까지 살까요? 살 것도 나아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중간에 3차 대전이 한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이 그 시대예요. 3차 대전을 국가 원투들이나 국가 지도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가요. 옛날 2차 대전 때 히틀러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이 식민지가 없으니까 공황 상태가 바로 들어가요. 미국도 있잖아요. 미국이 식민지가 있어요.
자, 이게 자자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그 땅덩어리 어마어마하게 땄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게 다 식민지.